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 12년 만에 제기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인데요. 네, 탄핵 가결의 의미와 이후 전국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또 국회를 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볼 텐데 김광덕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12년 만에 탄핵안이 또 가결됐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두 번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반복되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또 공수가 교대된다는 말인데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완전히 정반대 공수가 교대됐고 또 하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 이걸 보여줘서 근데 이번에 탄핵 가결된 것도 결국에는 국민 촛불 민심과 그다음에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탄핵 가결표도 보면 234표인데 이게 예. 국회의원 이번에 78% 지지거든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탄핵안 지지가 78% 나온 거 있는데 딱 그거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까 민심을 거를 수 없는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물은 민심이고 배는 군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그래서 민심을 항상 함께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촛불 민심이 결국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촛불 시위 때 현장들을 찾아보면 정말 어머니들, 유모차를 끈 엄마들의 결연한 표정들, 저는 길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로 분노했구나. 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늦은 심야의 시간에도 남녀노소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느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정말로 분노했다. 네. 그 광장의 민심들이 결국은 이 정치를 심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국민들의 열기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의 잘못된 운영들, 청와대와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런 국기문란 행태에 대해서 입법부가 일단 심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민심을 입법부가 이 권위와 권능에 의해서 이 탄핵을 한 건데요. 네. 사실상 정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두 개의 선출된 권력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배신하는 정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성숙한 시민의식. 연인원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한 번에 232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예. 정말 평화롭고 연행자가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이 성숙한 시민 수준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시민혁명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들어낸 명예혁명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탄핵안 이 가결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건국 이후 걸어왔던 정치를 한번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탄핵안 표결 결과에 찬성 234표, 그러니까 기대보다도 훨씬 많은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 무소속이 172명인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최소 62명이 이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이 62표를 이끌어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촛불 민심의 힘과 예. 국민 어떤 여론의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의 힘이 반영된 거로 봐야죠. 여론의 힘. 아무리 새누리당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 국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먹고 자라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부결됐을 경우에 또 이 촛불 민심이 다 국회를 에워싸고 여당 의원도 전원 사퇴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에 아마 두려운 그런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전략적 계산도 있는데 뭐냐 하면 대선을 치르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무대에도 내려오더라도 보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새누리당이 살고 그러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촛불 민심이 대치 구도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대선을 지금 치를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대선을 치러서 당도 살아야 되고 또 본인도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해와 계산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박도 좀 많이. 네, 그래서 찬성표를 비박들은 던졌다. 다 예. 비박들은 당연히 대부분 다 찬성을 한 거고 예.
친박 일부도 예, 친박 중립이나, 중에 예. 중립이나 친박 일부도 한 20여 명 이상이 이제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새누리당 비주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비주류가 당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박계가 대거 탈당을 하거나 친박계를 축출한 후에 재창당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비박계가 쥐었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56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해 볼 때는 234명 중에서 비박계를 제외하면 27명 정도의 친박계가 사실상 투표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당정청 일체화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당이 배출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끌고 함께 가야 될 친박계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만큼 민심의 엄중함이 있었다. 그런데 친박계는 어제 이정현 대표가 이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물러나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이런 정치적인 탄핵을 받았다. 그렇다면 즉각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지도부는 예. 즉각 전체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당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이 정치적인 힘들을 갖겠다는 것이 친박계 생각이죠. 그렇다면 비박계와 친박계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친박계가 최소한 55명, 50명 이상이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비박계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비박계가 당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서 분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다면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함께 어떤 역사 속에 그런 정치 세력으로 남을 가능성, 일부는 뭐 패족이다, 뭐 멸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비박계는 분당이라든가 또는 당을 탈당한 뒤에 새로운 재창당 아니면 제3지대 과정에서 다른 정치 세력,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이면 귀국하는데요.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지향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대선 지형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선 지형에서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치의 틀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친박들은 결국은 패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박은 패족의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 맞는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표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28명 중에 62명이 찬성을 최소한 던졌다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럼 친박도 어저께 50 찬성이 6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의원 반대하는 56명에다 최경환 의원 불참한 사람 예. 57명에다가 그다음에 기권이나 무효 일부를 하면 또 60여 명이 되는 건데 세력은 비슷합니다만은 정치는 세력과 명분이거든요. 근데 명분이 더 중요해요. 명분은 비박계가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당의 주도권은 지금 비박이 잡게 됐습니다만은 현재 옥세는 이제 친박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치열하게 다툼을 할 텐데 결국에는 저는 친박은 패족이 되는 거로 가지만 예. 비박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의 소위 패러다임, 그 대립 구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대선 구도에 재편되는 구도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하게 되면 저는 비박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반기문 총장 쪽에 먼저 합류하는 당을 이탈해. 새누리당이 비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탈을 해가지고 먼저 하고 나중에는 그 세력이 확산될 경우에 다시 이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세력들과의 연합을 할지 말지 하는 그걸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예. 여기서 친박은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것들 그리고 이것을 방조했던 역할들 거기에 더불어서 호가호위까지 했던 그런 역할은 친박이 했거든요. 지난 총선 때를 돌아본다면 뭐 최경환 의원이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대통령과 찬성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의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 예. 이런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벌였던 것이 친박의 그동안 정치적 행태입니다. 결국 대통령을 몰락하게 된 그 정치적인 핵심 세력이 친박이라면 정말 친박은 이 기회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도 하고 정계 은퇴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위기 상황, 결국은 헌재 결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박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때라는 점에서 친박의 좀 그런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최대 변수가 반기문 총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반기문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기문 총장은 뭐 알다시피 1월 중순쯤에 귀국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월 12일 이후에 저는 귀국할 거로 보고요. 귀국한 뒤에 과연 대선 출마 의지가 계속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대선 출마 의지는 120%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고 오게 되면 확실한 거는 새누리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현재 없다. 그래서 예. 이제 바깥에서 저는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처음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과 반기문 총장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을 떨어져 나오는 아마 비박계들이 먼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면서 세력을 형성한 뒤에 나중에는 이제 친박계 의원들도 역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절반이 친박계니까 친박계 일부도 합류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주자로 가느냐 거기에다가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라든가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하는 분들하고까지 연대하는 구도로 갈지 그거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일단 반기문 총장과 비박계가 먼저 합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박도 합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새누리당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큰 세력의 중심은 이동하게 되는 건데 예.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위기에 처하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고 재건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리모델링은 쉽게 해서 당의 문패 정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바꾸지 않고 예. 이제 신장 좀 치장해서 신장 개입하는 건데 재건축은 이제 그걸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당의 지도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반기문 총장 지도자가 바뀌고 당명도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든 법적으로 해체와 한 후에 새로 만드는 이런 바깥에서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그 골관과 세력은 많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재건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입장을 조금 봤는데 야권의 경우를 조금 보면 야권은 굉장히 풍부한 후보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도 있었고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야권에서 이렇게 후보군이 많은 만큼 분열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야권이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야권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예. 대통령이단 탄핵안도 가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광장의 민심도 없고는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 국민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갈라져 있고요. 주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거의 10여 명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유리한 셈법을 따지기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 그리고 서로 간의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거의 올스톱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지를 서로 경쟁하는 선순환의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때 세력을 줄 세운다거나 내가 좀 지금 앞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면 극도의 대선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지금은 지지율이 낮은 주자도 언제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당장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지지율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의 경륜이라든가 다양한 또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가져온 게 있고요.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젊은 패기라든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든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네거티브 경쟁이라든가 줄 세우기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패단보다는 정말로 정책과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왜 그동안 잘못됐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도 성찰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제시할 때 야권도 가능성이 열리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주자가 많다거나 현재 좀 유리하다고 해서 방심했다가는 도리어 이 새누리당이 리모델링하고 재창당하는 힘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말 긴박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딱 한마디만 보완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야권이 현재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보수의 대위기를 맞은 거기 때문에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87년, 29년 전에 6월 소위 시민항쟁 예. 그거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그때 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야권 분열,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정권은 노태우 군사 정권 후보에게 가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야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못마땅한 시선이지만 일단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입장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야권의 입장이 그저께하고 어저께 바뀌었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바로 즉각 사임하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예. 어저께는 일단 신중한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탄핵 가결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켜보겠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예. 입장인데 일단 바로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흔들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거로 해서 야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켜보겠다 하면서 단지 앞으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책을 어떻게 펴고 그다음에 여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이제 대안 마련은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를 새로 세우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를 새로 세우면 황교안 총리가 계속 갈 경우는 계속 가지만 만에 하나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안 들고 논란이 될 경우는 그 다음 승계자가 경제부총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주말에도 정상 출근하면서 이제 총력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국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최소한도로 관리하고 우리 국정이 지금 현재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조율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2004년에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의 사례를 보면 고건 총리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 행정의 달인으로서 행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조치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주력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도 외교 관련 사안으로 단 한 번 청와대를 찾을 정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과 이번에 다른 것은 대선이 곧 임박해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국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대선이 엄중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뭐 국정원의 뭐 댓글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황교안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국정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각계의 의견들, 그리고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많이 또 건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탄핵 가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